현재 자유인원 선대대표로 계시고, 여러분들 이분께서 의외의 저서를 많이 내셨어요. 여러분들 자료에도 나와 계실 거예요. 가장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누가 무엇인가, 예. 그 다음에 포불제 민주주의, 대한민국 개정, 좀 전에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공부하셨던 경제학 부분, 유시민의 경제학과 함께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 부분이 많이 고민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상당히 많은 저서와 우리에게 많은 언짓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대한민국 사회복지에 관한 선두주자시죠. 우리 유시민 전 자유인연선의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되게 넓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보통 강연을 다니면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빽빽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주 쾌적하게 넓게 앉으셔서 듣고 계셔서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되나 고민도 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좀 여러분들로서는 평소 하시는 그런 일이나 또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도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요.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강의 자료에 제가 모범답안 비슷하게 이렇게 보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미혜 선생님 주임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오게 된 게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강의 요지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 말고 좀 진짜 소풍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또 충분히 가지겠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준비를 한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좀 기대하셨던 내용과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이 사람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 가운데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혹시 사진 찍기를 원하시거나 책에 사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계시면 제가 어디 안 나가고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그래도 또 시간이 모자라면 끝나고 잠깐 또 그런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보수교육 시간에 말씀드리게 된 거는 다른 것보다 제가 한때 보건복지부의 행정책임자로 일했던 그 인연 때문에 오늘 오게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조입에 2006년도에 그 마사지 또 안마 그 문제 때문에 서울 마포대교에 오셔가지고 막 뛰어내리시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러셨는데, 그때 다리 위에서 만나 뵀던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하니까 새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먹물이니까 노상 평생 동안 한 게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입니다. 국회에 한 5년 근무하고 이렇게 복지부에 근무하고 이런 것은 제가 20살 이후에 한 35년 살아오면서 짧은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 이렇게 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할 기회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살면서 했던 귀한 경험 가운데 하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무렵부터 대학에 들어와서 20살 무렵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늘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여 년간 계속 그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왜 자기 일이 아닌데 관심을 가질까? 그런 의문이요. 자기 일이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발돋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싸움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이게 아주 당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인간도 이제 동물계의 일원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도 역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왜 내 일이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눈 질끈 감고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관계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내 사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좀 긍정적인 면에서는 남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하거나 옳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또는 뭐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불행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걸 볼 때 같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겪는 일인데 마음이 아파요. 오늘 뉴스에 대전에 실종되었던 여고생이 하천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어제는 또 부산에 실종된 여대생이 또 뭐 어디 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 일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냥 소위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 뭐 시험도 합격하고 너 본자리 가서 뭐 대접 잘 받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희 때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1959년도에. 제가 최근에 국가통계포털에 들어가서 1960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1959년생이 약 100만 명 되더라고요. 그 100만 명 중에서 대입 예비고사를 본 게 32만 명이었고요. 그 32만 명 중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게 7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대학 정원이 그랬기 때문에.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한 15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의 제 친구들 또 저하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100만 명 가운데 85만 명은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공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 친척들 중에도 있었고 또 제가 서울에 와서 구로동에서 야학교사를 하면서 제 또래의 여성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도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냥 내 일은 아닌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장관을 할 때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장관 갈 때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집권당에서부터 반대가 많아서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제가 그분이 조선의원 때 보좌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2년간. 형제간처럼 친한 관계인데 이 총리가 제청을 안 하겠다고
예, 나중에 들었지만 국회의장 국회의장 하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청와대에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장관 지명을 받았고, 이틀 동안 생중계하는 청문회, 모든 방송에서 다 생중계하는 그 청문회에 나가서 정말 적십자 회비 한 해 안 낸 것까지 다 털려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장관을 갔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저를 장관 지명한 대통령이 욕을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임명해준 어른한테 욕을 안 드시게 하려면 제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뭐 저는 측근은 아니었지만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밤에 청와대에 가서 돈 달라고 때를 쓴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 돈을 많이 얻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시설아동들 통장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기초노령연금 도입해가지고 어르신들 용돈도 좀 드리고, 뭐 임산부들 이 필수검사 같은 거 좀 무료로 하고, 5세 이하 아동들 입원 환자도 입원 진료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관 하는 일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돈 만드는 일이에요. 돈 만드는 일. 그래서 해도 일이 끝이 없고, 하나를 하고 나면 다음 게 또 생기고,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생기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아침에 6시쯤 집에서 나와서 밤에 보통 11시나 1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밤에 잠 시간이 한 5시간 이런 상태로 1년을 딱 살고 나니까 차에서 잠깐씩 이동할 때 자는 거 빼고 나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달퍼서 앞이 좀 막막해 보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제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이고 그러는데, 중학교도 동창이고, 저하고 같이 13년을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바로 위에 누나하고 형이 청각장애였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에는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다들 수화로 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조용한 집이었죠. 지금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형하고 누나가 장애인인데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형제 가족이 장애인인 나도 그렇게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눈 질끈 감고 지나가는 때가 있는데, 세상에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너 장관하면서 그렇게 눈질끈 감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저를 위로를 해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도 그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이 불편한 느낌은 뭐지? 그냥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의 불편함,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느끼는 이 불편함이 뭔가, 이게 실체가 뭔가, 또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게. 그리고 이런 불편한 느낌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뭘까? 어떤 걸까? 한 30년 가까이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먹물이라 사실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하면 좀 안 불편하도록 살면 되는데, 그죠? 좀 같이 힘 보태고 나누고, 그래 뭐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하지,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 될 텐데, 꼭 그게 알고 싶은 이 욕구,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먹물의 욕구 같은 거죠. 뭔가 논리적으로 해명이 돼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게 그거였구나 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문과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때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2009년도는 이제 출판계에서 다윈의 해로 지정한 해였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 아시죠? 그 진화론을 창안한 사람이죠. 찰스 다윈이 1809년 출생을 했거든요. 다윈 탄신 200년 그리고 1859년에 정의 기원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정의 기원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어요. 그 해가. 전 세계적으로 학계, 문학계, 출판계에 다윈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서가에 전부 잘 보이는데 다윈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거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윈 관련 생물학 책, 진화생물학 또는 뭐 사회생물학, 뇌과학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정의 기원도 안 읽어봤죠 물론.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이 불편한 감정이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누구나 이걸 느끼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이유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죠. 아마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직접 이제 장애인 당사자이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자기 문제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고통 이런 것들이 당사자로서 자기 문제로서 다가오는 반면 개인적으로 장애가 없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왜 사회복지사가 됐을까 그런 의문을 저는 장관 때도 가져봤어요. 그때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처음 과천에서 할 때 그때 이분들이 그때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왜 사회복지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가져봤더랬습니다. 결국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내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고 이런 마음의 불편함 이것에 대해서 좀 어색하게 느꼈고 왜 이 느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랐을까? 그게 이제 2009년도 이후에 제가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원래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감수성 이런 것이 저는 예전에는 문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명의 산물이고 교육의 어떤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거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떤 도덕적 규범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명과 상관없이 원래 있는 거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거꾸로죠. 그게 있기 때문에 문명이 생긴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 에피소드도 좀 더 얘기하고 그러죠. 같이 제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은 그냥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예, 보시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냥 치타인가요? 표범인가요? 표범이 하여튼 어린 사냥을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보시면 먹이사슬, 생존경제, 포식자, 피식자,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왠지 좀 표범이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 아주 달라요.
예, 이 사진 보이시죠? 저 뒤에 보이는 건 독수리예요, 독수리. 앞에 어떤 아이가 죽어가고 있죠. 아까 앞에서 본 사진하고 똑같아요. 저 뒤에 있는 독수리는 포식자고요. 이 앞에 있는 아이는 피식자예요. 저는 자연의 먹이사슬의 일부이고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저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느낌을 주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어떤 느낌이 오죠? 지금 처음에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처음 딱 봤을 때 들었던 어떤 감정과는 조금 다른 어떤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무척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것은 1990년대에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당시 이 나라는 내전이 벌어져서 무장 집단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일상적으로 서로 다른 부족 간의 약탈, 살인, 방화, 강간 뭐 이런 일들이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국제구호단체가 이제 난민 구조를 위해서 수단에 들어갔고요. 정군 기자 또는 뭐 이렇게 탐사 기자들이 따라 들어갔고 사진 기자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간 사진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구호소 근처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구호소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어떨까?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구호시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혼자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발견하고 이 사진을 찍은 거죠. 되게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사실 외견상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은 아니죠.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떤 느낌이 와요. 제 첫 번째 오는 거는 저 아이가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목이 마를 거고 배가 고플 거고요. 지금 부모는 아마 죽었겠죠.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격리된 데 따르는 두려움과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본방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감정이 느껴지죠. 이게 이제 공감이라는 건데요. 왜 실제 상황도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을 보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왜 내 일도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이 사진 자체만 보면, 설명 없이 보면, 여하튼 보이는 건 독수리하고 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 고통, 이런 것들이 왜 내게 느껴지지? 그런 거예요. 친구가 같이 이렇게 교실에서 장난치다가 어떤 친구가 팔꿈치를 책상 모서리에 딱 부딪히면 전기가 확 올라오죠. 그럼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눈을 막 찌푸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옆에 누가 그렇게 부딪히면 내가 부딪힌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이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 나와 무관한 타인이 느끼는 어떤 고통, 이런 것에 우리가 감흥할 때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느끼는지를 몰랐는데 인문학책,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인문학인데
제가 읽어본 수많은 인문학 책에서도 이 답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 2009년도에 읽은 뇌과학 책에서, 저거를 느끼게 하는 세포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가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DNA 피질 곳곳에 직접적으로 나와 소통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바로 감정의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공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포를 생리학자들은 미로뉴런, 뇌세포의 이름이 뉴런인데요.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에다가 거울신경세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미로뉴런이라고 했냐 하면, 거울처럼 내가 나를 거울에 비춰볼 때 이렇게 나를 보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 타인의 감정, 타인의 슬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투사돼서 오게끔 만들어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뇌 어느 한 부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과 판단, 의사결정,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뇌 부위 곳곳에 거울신경세포가 다 섞여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외면하면, 타인이 당하는 어떤 불행,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그냥 외면하면 자기가 굉장히 괴로운 거래요. 이 설명이 저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요. 그 공산당 선언을, 물론 그때는 금서여서 자취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스탠드를 켜놓고 그 밑에서 읽었죠. 영문판으로. 처음에 읽은 건 영문판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어판으로 읽어봤고, 제가 번역도 해봤고, 나중에는 독일어판으로도 읽어봤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하는 명문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저한테 남은 의문 하나가,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왜 공산당 선언을 썼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마르크스가 주장하기를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물질적 환경이 그 사람의 의식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산계급, 억눌리고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려는 의식, 진보적 의식을 가지게 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가진 게 많은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보수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는데, 같이 공산당 선언을 쓴 두 사람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었거든요. 칼 마르크스는 중산층 집안에 굉장히 머리 좋은 수재였고요. 대학에서도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였어요.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 굉장히 큰 방직 공장을 가진 사장님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그걸 상속받아서 그 사람 자신이 그 방직 공장을 운영했던 땅도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그 말이 옳다면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이 도대체 무엇이 이 중산층 혹은 부르주아 집안의 이 머리 좋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독재를 함으로써 인류가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과격한 사상을 가지게 했을까? 그게 해명이 안 됐었어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런 책들을 읽어내린 결론은, 마르크스는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됐죠.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발달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인생의 길을 연 분들, 또 특별히 그런 거울신경세포 시스템, 잘 발달한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에 따른 결정이기만 하다면 그럼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런 확신은 들지 모르지만 그 일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그 활동 속에서 어떤 기쁨, 만족감,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그 일이 그저 훌륭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무척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향적으로 볼 때 무슨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로 가는 사람들의 집단과 사회복지사학을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로 가는 사람들의 이 집단을 이렇게 놓고 만약 우리가 뇌를 촬영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상당 정도 차이가 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진 본성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가 가진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펀드 매니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사진을 몇 개 더 볼 텐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한 석 달, 몇 달 전에 정치를 그만뒀는데 요새 보니까 되게 화딱지가 나는 일이 많아요. 요새. 그래서 정치는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 싸움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점점 하게 되는 시국인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느낌을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만 좀 사진 설명을 간단히 하면요. 이 사진은 멕시코 남부지방에서 어떤 작가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지나가던 말을 탄 남매로 보여요. 남매를 찍은 사진이에요. 퓰리츠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요. 이거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연인들이 두 연인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 장면이란 건 보이실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 남자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요. 맞은편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6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생사불명 포로가 되어 있던 미국 공군 장교가 미국 행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고향으로 귀환하는 장면, 군용 비행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하는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젊은 분들은 전부 연출 사진을 찍은 거고 요분의 가운데 누우신 연세가 드신 분, 이 회사 사장님이거나 뭐 이사님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이분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요. 이 얼굴, 이 얼굴들입니다. 되게 사람이 저런 표정이 나올 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그거 알긴 알거든요. 장관을 할 때 가이드라인, 급여와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복지부에서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이제 처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또 자치단체 책임자가 특별히 발달한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을 가진 분이라면 또 잘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경상남도 도지사 이런 분은 지방의료원을 없앤 그분은 특별히 빈약한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짐작을 해요. 자기 본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하신 끝에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복지사들의 삶의 어려움,
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그 사회복지사 급여에 돈 보태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계산서를 뽑아오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돈이 얼마나 드나 한번 해보자. 근데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때 뭐 어르신들 돈 드리느라고 한 3조 원 갖다 썼죠, 해마다. 그 다음에 또 저 활동 보도인제도 그것도 1,000몇백억도 갖다 썼죠. 뭐 등등 해서 다른 걸로 갖다 쓴 돈이 그때 기획예산처에서 얻어 쓴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 제일 큰 현안들이 또 어르신들 틀니를 보험급여를 하는 문제, 그것도 한 1조 원쯤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번에 수요가 몰리면 그 몇 개가 있었는데 예산차하고 얘기를 좀 해보다가 그쪽에서 좀 작작하시오, 좀 어느 정도껏 해야지, 뭐 이런 원망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시 저희 때문에 산자부하고 농림부 이런 데 예산이 막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리 일도 일이지만 다른 장관님들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겠다 싶어서 말만 꺼내봤다가 이제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얼굴들이 해맑으신데 이제 얼굴이 해맑지 않은 순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살면서 이런 표정들, 내 자신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나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웃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어야죠. 이런 순간들이요.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종종은 있어야 그 일이 할 만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전직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말고도 다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이 강연을 해요. 다른 일을 하는 어떤 분들 중에도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은 순간이 나는 없었다 이러면 당신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에 맞을 때 그 사람한테 행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귀여운 여인 리처드 기어하고 그 입 큰 영화배우 누구예요? 그 줄리아 로버트 맞아요? 뭐 하여튼 이쁜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그게 보면 성매매하는 여자잖아요. 길거리에서. 근데 출장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는 조건으로 돈을 왕창 주기로 하고 지냈는데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프로포즈를 남자가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 리처드 기어가 기업 사냥꾼이에요. 기업 사냥꾼. M&A 전문가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M&A 전문가 이러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 해적이거든요. 해적. 옛날로 치면 해적질이에요. 그게 그 후크라는 영화, 피터팬이 어른이 돼서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할머니가 된 웬디가 그러잖아요. 피터팬이 세상에 안 돌아오고 세상에 정착해갖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후크 선장이 와서 걔를 납치해 가는데 그 손주들이 물어볼 때 웬디가 그러잖아요. 니네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해적질이라고. 기업 M&A는 해적질 비슷해요. 그 영화에도 멀쩡한 기업을 인수해서 찢어발겨요. 노동자를 다 해고하고 그리고 팔아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량자산만 남겨놓고 그걸 다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리처드 기어가 태도를 바꾸잖아요. 나중에 원래 인수해서 찢어발겨서 팔아치우려던 해운 회사를 더 투자를 해서 노동자들을 해고 않고 회사를 살려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변화의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그 귀여운 여인이에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거울신경세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원래 그 영화에 리처드 기어가 연기를 한 그 주인공은 원래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씨. 근데 직업적으로 원래 피터팬이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예, 피터팬이 상상의 나라로 안 돌아가고 웬디한테 반해서 누질러 앉아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 거울신경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른으로 성장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변해가지고 기업 M&A 전문가가 되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현대판 해적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이죠.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팅커벨이 찾아와서 깨우쳐주고요.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그 거리의 여인이 그 마음을 깨우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화에서 리처드 기어가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영화 끝날 때 나와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성인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행복한 표정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장동건 씨도 맨날 눈썹에 힘주고 이렇게 다니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표정은 일부러 지어 보인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디 고층빌딩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타고 있어요. 좀 어색하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인사를 하기도 벌점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가볍게 이렇게 입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눈인사를 해요. 그러면 좀 벌점하긴 해도 다 같이 또 눈인사를 하죠. 그럴 때 웃는 표정을 만들 수 있죠. 아이들을 키울 때 일부러 화난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정 말고요. 이런 표정들은 일부러 만들어서 나올 수 없는 표정들이에요. 마음속에서 기쁨, 즐거움, 황홀함, 슬픔, 비탄, 굴욕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감정이 얼굴의 안면의 잔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게끔 우리 인간은 설계되어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내 얼굴이 어떤가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에는 내가 어떤 얼굴을 하며 살고 있나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인간은요, 일반적으로 영장류, 특히 젖먹이 동물들은, 젖먹이 동물 중에, 포유동물 중에 영장류들은 표정을 갖고 있어요. 원숭이, 오랑우탄, 이런 것도 다 표정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풍부한 안면 근육을 갖고 있어요. 표정이 제일 풍부해요. 다윈이 정호기원을 쓰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영장류의 표정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한 책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의 변화라는 것이 왜 일어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거죠. 되게 인간들은 100명 내외의 작은 혈연 집단을 이루고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PR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 낯선 얼굴을 보면 일단 배척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낯선 사람을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 나에게 우호적인가를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닌가를 짐작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멍청하게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또 자기가 우호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대방을 대할 때에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 해요. 그때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느냐는 것은 결국 이제 얼굴을 보는 거지만 사실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짓는 표정은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요, 이 안면에 우리들의 얼굴에 있는 이 잔 근육들은 자율신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있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행복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거울에 비춰보지 말고요. 거울에 비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는 또 표정을 짓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산다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일주일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러면 상당히 위험해요. 돌이켜보건대 저런 표정을 지은 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그 인생은 이미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죠. 그리고 내가 비교적 행복한 얼굴을 가끔씩은 짓는 것 같은데 그 빈도가 너무 띄엄띄엄해 이렇게 느낀다면 어떨 때 내가 저런 표정을 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저 같은 유명 인사는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았는지를. 그러니까 미디어에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요, 유시민 이미지 검색을 딱 하면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가 보여줬던 모든 얼굴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제가 26살 때 찍힌, 감옥에 있을 때 재판받으러 갔다가 찍힌 사진인데 되게 행복해 보이죠? 저 때까지는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등원할 때 국회 처음 가던 날, 국회의원 선서하러 가던 날 옷을 잘못 입고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양복 입고 다시 했던 사진인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죠? 이게 좀 산악적이죠? 이게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사진 같아요. 저때 왜 저렇게 환한 얼굴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될 때가 딱 10년 전인데 10년 전 4월 24일 날 보궐선거에서 제가 임기 1년 남은 국회의원에 뽑혔습니다. 그때 제가 공약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공약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당선만 시켜주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공약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선거를 했거든요. 당선이 됐고 이 박관용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분이 박관용 국회의장인데 탄핵할 때 국회의장이에요. 부탁을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새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해줘요. 근데 그 국회의장하고 상의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막 그랬죠, 그죠? 가서 수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해주시거든요. 특히 비교섭단체 무소속 이쪽은 국회의장이 그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 분야에서 몇 가지 주장을 강하게 할 때였어요. 저 때가 이제 김하중 장관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을 때인데, 아니면 김근태 장관님이 하시던가, 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그 상한제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년에 3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전부 건보공단에서 내주자. 이 본인분담금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굉장히 떼를 쓸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김하중 장관님한테도 떼를 쓰고
했는데 돈 없다고 안 해주셨고요. 김건태 의장님이 장관 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때를 썼더니 1년에 300만 원은 돈이 모자라서 좀 어렵고 6개월에 300만 원 해주겠다고 그러죠. 그때 처음으로 6개월에 300만 원 도입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그거하고 핏대 올리던 장면 같아요. 좋은 내용인데 저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치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거는 2005년도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제가 후보로 출마했을 때 마지막 대의원 대회 날 연설하던 장면이에요. 예. 되게 화가 났죠? 화가 났다는 거 알 수 있죠? 엄청 화난 표정이에요. 실제로 연설도 어마어마하게 화난 상태로 연설을 했고요. 왜 화가 났나 하면 그때 이제 일반 당원들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일반 당원들 여론조사로는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차이가 더 컸죠. 근데 대의원 조사에서는 5등이에요. 5등. 꼴찌. 그래서 근데 투표는 대의원들만 하는 거니까 그 전당대회 전날 여론조사표를 받아봤는데 제가 한 2등 정도 쭉 가고 있더니 마지막 이틀 동안에 5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제가 당 의장이 되면 이런 거 싹 뒤집어서 고치겠다고 그렇게 연설을 할 때의 얼굴 표정이에요. 표 주겠어요? 저런 얼굴로 하는데 4등으로 턱걸이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 이거는 위에 설명이 있죠. 대통령 연결식 날 카메라에 잡힌 얼굴인데요.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대표단 회의를 하러 갔는데 기자분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할 말도 없고 볼락도 없고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발언도 안 하고 그냥 기자들 나가기만 기다리면서 입 꽉 다물고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런 얼굴들을 하고 10년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나름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방을 청소해드리고 화장실을 치워드리고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이고. 그렇지만 모든 독거노인들이 저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를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작년 대선 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 원고를 계속 쓰면서 저 고민을 계속 했고요. 11월 달쯤에 이제 저 사진들을 10년 동안 제가 찍힌 사진들을 이미지 검색을 포털에서 다 해본 다음에 이거는 답이 확실하다.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 정치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저는 정치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어느 잡지 인터뷰를 할 때 찍힌 사진. 갑자기 잘생겨진 것 같죠? 이것은 정치를 그만둔 후에 어디 강연 가서 찍힌 사진이에요. 제가 일부러 부탁해서 찍은 것은 아니고 누가 찍은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정치인은 훨씬 더 글쓰기나 강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뜻깊고 훌륭한 일이죠. 위대한 사업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그런 저의 얼굴에 나타난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얼굴을 만든 그 마음의 상태로 산다는 것은 많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쉬는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마무리 삼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연명치료 문제예요. 연명치료. 최근에 이제 소위 존엄사에 관한 법률 제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20살 무렵에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인생에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 아버지 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였는데요. 그분이 제가 2살 때 대통령 되셨거든요. 근데 대학교 갔는데 여전히 대통령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대통령이 되셨는데 제가 대학생 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건강하셔가지고 유신체제, 유신헌법대로 가면 그 뒤로도 한 20년 대통령 하실 것 같았어요. 그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헌법하고 노동법에 다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노동조합 만든다고 노동자들 막 납치하고 두들겨 패고 잡아가두고 또 농민들 뭐 그때 오은춘 씨인가요? 한평 고구마 사건 같은 거. 고구마 농사하던 농민들이 주정회사 상대로 고구마 제값 받으려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뭐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넣고 이런 거를 저희가 보면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인데 물론 내 일은 아니에요. 제 일은 아닌데 되게 겁이 났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법대에 가서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가 되면 저렇게 잡혀온 사람이 법정에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후배들이 학교에서 데모하다가 잡혀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방청석에는 그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수첩 들고 와가지고 판사가 말하는 걸 다 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법대를 안 갔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살아야 되는데 딴 거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려니까 공무원 안 되고 공무원 되기 싫으니까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또 재벌 총수들 보면 뭐 그 당시 이병철 삼성 회장이나 뭐 정주영 뭐 현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돈 갖다 바치고 특혜 받는 거는 눈에 뻔히 보였잖아요. 저기 가서 심부름하는 것도 좀 인생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20살인데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아니면 되들어봐야 감옥 가는 것 같기에는 답이 없는데 우리가 뭐 유인물 뿌린다고 유신체제가 무너질 것도 아니고 싸워봐야 못 이기는 거는 뻔한데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좀 청춘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내가 20살인데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길거리에서 배추를 팔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좀 해보고 지나가자. 저는 그래서 데모를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뭐 혁명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고 그냥 인생이 그냥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있으면. 그래서 이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의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지 그런 느낌도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져요. 이제 저도 55살이거든요. 제가 55세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살 날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시죠. 그렇긴 해도 별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게 100년을 더 사나 30년을 더 사나 20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약간 차이일 뿐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 전체가 되는 건데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내일 삶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언제 우리를 덮칠지를 몰라요. 그 중앙분리 때도 없는 국도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트럭이 중앙선 침범해서 덮치면 그게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든 데스로 거기서 그냥 삶이 끝나는 거예요. 혹은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제주도에 출장을 가다가 강연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면, 불운을 당하지 않는다면 좀 한 20, 30년 더 살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확률상 3분의 1 확률로 암, 그죠?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3분의 1이 넘어요. 등등 하여튼 질병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자, 이게 요즘 저희 모토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자. 그리고 오늘 하루가 갈 때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야지. 열심히 기쁘게. 그 생각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건 여하튼 때가 되면 끝이 와요. 끝이 오는데 제가 이번 책에도 좀 썼습니다만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게 죽을 준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이 마감된다는 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오늘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우울해질 필요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러 왔다가 다 살고 나면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과 작별하고 사라지는 것, 그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도 그 얘기를 썼지만 약간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봐요. 이게 뭔지 아시죠? 공업묘지예요, 공업묘지. 이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담담하게 죽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때, 빨리 끝내라고 소리가 나는. 오늘의 삶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마무리 삼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디오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맞네. 예. 괜찮아졌네요.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여기 오남동도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살아서 아파트에 살다가 죽어서도 아파트에 묻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런 데 묻히고 싶어요? 어때요? 저는 묻히기 싫어요, 저기.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인데, 언젠가 돈이 모아지면 나도 마당 있는 집에 살아봐야지. 개도 한 마리 키우고.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파트에 사는데 죽어서도 저기에 묻힌다는 건 좀 많이 끔찍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저기에 묻히냐 하면 물어보면 다 싫다 그럴 거예요. 저기 묻히는 거. 그러나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 했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리라는 것을 아무런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저기다 묻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저는 저렇게 묻히기도 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병원 영안실에 네모난 박스 안에 영정사진 걸어놓고 거기 이 삼주 노릇하고 있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아들 친구나 뭐 아들 거래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봉투 내놓고 절하는 것도 절 받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왜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평소에 알지도 못하던 사람을.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장례 풍습은 고인의 존엄을 위한 그런 풍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저는 어떤 데 묻히고 싶냐 하면요, 이런 데 묻혀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 이게 제가 장관할 때 수목장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장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전에 농림부 장관을 하셨던 김성훈 장관님이랑 또 국회의원 하시고 열린우리당 대표도 하셨던 이부영 의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장관실로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장사법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청원운동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청원운동을 한 분들을 대표해서 그 어른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걸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랬죠. 와서 좀 보고를 해주시라고, 이게 뭔지 나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에. 그랬더니 장사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매장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건상 우리나라에는 장례 절차에 관해서 엄격히 규정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 법률에 따르면 저렇게 나무 밑에 묻으면 안 된대요. 잔디밭에 묻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봉분을 만들거나 뭐 낙원하면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고칩시다. 그랬더니 뭐 다른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돼요. 뭐 협의도 하시는데 석 달 안으로 빨리 고칩시다. 그래갖고 석 달 안에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수목장이나 대안적, 친환경적, 대안적 장례 절차를 가능하도록 열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당에도 할 수 있어요. 집 마당에도, 마당 있는 분들은 마당에 이렇게 화장해서 묻고요. 그 위에 잔디 깔고 나무 한 그루 심고 우리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은. 저는 그 생각을 계속했죠. 장사법을 만들 때에도 저도 성묘를 가면 이런 데 갈 때가 있거든요. 저 봉분 하나하나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해보죠. 저는 그래서 저 봉분 하나마다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다면 되게 공원묘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모든 봉분들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아주 당당하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한테 달렸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처하게 되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의 삶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근데 그런 점들 때문에 모이신 김에 장례, 죽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강연의 결론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건 다 다르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삽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삶, 또는 뭐 더 세속적인 용어로 성공적인 삶, 성공하는 삶이란 건 뭐냐, 이렇게 본다면 그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 사람의 삶의 품격, 성패, 훌륭함의 정도가 모두 다 거기에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되었는데요. 어느 국제중학교의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죠? 최근에. 근데 그분이 남긴 유서를 보도해서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저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책임지고 떠나니 학교를 잘 발전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유서를 보면서 그분의 삶이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선망받는다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교육자로서는 매우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은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성적을 깎아내려서 순서를 바꿔서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할 나위 없이 불법이다 뭐다를 따지기 전에 품격이 없는 일이에요. 교육자로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자기에게 맞는 삶을 찾고 그것을 옳은 방식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학교의 발전이 뭐죠? 학교의 발전은 그 학교가 그런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게 학교의 발전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의 손자를 우리 학교에 넣는 게 학교 발전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흔히 빠지는 맹목의 함정인데요. 가치는 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 허물어진 바탕 위에 어떤 공동체의 영광이라는 건 성립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진솔하게 자기의 심정을 썼을 거예요. 유서에. 너무나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심정을 쓰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삶에 대해서 발전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그토록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도록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정말 슬프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적 조작이 문제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자퇴했는데 엄청 돈 많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갖고 있으니까 뭐 국내 어디 학교를 다니겠어요? 어디 외국에 보내겠죠?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니에요. 그럼 알만한 걸 다 아는 아이예요. 그럼 이번 사건에서 얼마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 아이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손자인데. 저 아이의 존엄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요. 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 아버지를 둔 조만간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될 아들이에요. 그죠? 삼성그룹의 상속자.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격을 지켜야 돼요. 격이라는 것은 남북 회담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의 격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에.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 한 세상을 이렇게 산다고 가정을 하고 살고 나서 누군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살았다고 가정해요. 지금 뭐 사회복지사는 공제회도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죠, 그죠? 노후대책도 없잖아요. 저도 국민연금밖에 없기는 마찬가지긴 한데 사회복지사 공제회를 만들자고 제가 입법안을 냈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이제 연금을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공제회라도 만들어야 국가가 갖다가 돈을 넣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한 70살이 됐을 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또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으세요? 네라고 그러고 아니요라고 그러죠. 저는 둘 다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것이 보람있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또 사회복지사로 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나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이것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삶에는 여러 형식이 있고 여러 방식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삶도 좋은 것이지만 그 유일하게 좋거나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해. 나름 괜찮았던 삶인 것 같아, 내 인생은. 다음에 태어난다면 역시 괜찮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똑같은 삶을 두 번 산다면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굳이 반복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는 방식은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한 거 없이, 목표를 삼은 것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왔어요, 저는. 되는 대로 그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훌륭한 삶이었다고 뭐 이렇게 남에게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내 삶도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 이제 55이 돼서 앞으로 한 65세까지 10년 동안 글 쓰고 살고, 그 뒤에는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몸을 좀 많이 쓰면서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만약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한 70대였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삶이 최선이었고 제일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나름. 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네, 그때는 데모하고 정치하고 이런 거 말고, 예, 그림 그리고, 예, 그렇게 살고 싶어. 저는 이제 다음에 태어난다면 화가가 되고 싶어요. 화가나 가수요. 예. 왜냐면 화가는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한 나머지 그림을 못 그리게 됐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다시 그림을 좀 시작해볼까 그렇게 고민 중인데, 음악은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못하거든요. 소질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노래 불러서 즐겁고 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에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내가 산 것도 괜찮은 삶이었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장애물이 있고 여러 난관이 있고 때로는 회의와 번민이 찾아들고 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나중에 다 마감할 때쯤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은 마치고요. 적당히 쉰 다음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